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제적으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했던 고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좋은 집이라고 하면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멋있는 집, 예쁜 집인데, 저는 멋있는 집, 예쁜 집이라는 개념과 좋은 집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멋있는 집, 특히 예쁜 집, 이런 집들의 특징은 대개는 각이 많습니다. 1층과 2층의 그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각이 많고 참 예쁘게 되어 있죠. 창도 굉장히 크고 거의 뭐 벽면 전체를 이제 창으로 할 정도로 창이 크고 많은 특징이 있고, 또 천정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1층과 2층을 트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외부 편의시설이 또 많은 것이 특징이죠. 외부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크라든가 아니면은 패티오를 놓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바베큐 시설을 놓는다거나 뭐 심지어는 수영장을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외부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내외장재를 아주 멋있는 고급진 내외장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벽을 마감하고 뭐 스페니쉬 기와로 지붕을 마감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그 고급진 내외장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구조적으로는 용도별로 상당히 세분화된 공간이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옷방이라든가 또 독서만을 하기 위한 방,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분화된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저런 공간도 있고 저런 공간도 있고 참 좋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멋있는 집, 예쁜 집들의 특징이죠. 그런 식으로 집을 지었을 때 결과는 물론 그림같이 예쁜 초원위의 집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그 예쁜 집을 짓게 되면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는 높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반면에 집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특히 겨울에 그런 집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소개하는 분들이 좀 두터운 옷을 입고 있죠. 그것이 보여주는 결론은 낮은 열 효율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집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것이죠. 또 세분화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이 있겠습니다. 또 외부 편의시설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름 한철 또는 봄, 여름, 가을 길어야 그 정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렇다고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쁜 집을 갖게 되는 대가로서 제가 치러야 할 것은 건축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비싼 자재, 그다음에 각이 많은 것은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그 높은 건축비, 또 열 효율이 낮다 보니까 높은 유지비, 냉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초기에는 대만족이죠. 아주 멋진 집, 아주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뿌듯함이 느껴지고 주변을 보면서 가족이 모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죠. 그렇지만 익숙해지면은 결국은 무감각해지고 초기에 있던 대만족은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해 봐야 될 집은 요즘 핫 이슈인 그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뭐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는 제가 이제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어떤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요약을 했는데요.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여기서 쾌적한 실내 환경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주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열이 좋아야 되고 기밀이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부위인 창호가 고성능 창호로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열 전도율 면에 있어서 특정한 기준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또 구조적으로 열이 흘러나갈 수 없는 열교가 없는 구조여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회수 환기 장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유지비, 결국은 이제 그 단열과 기밀이 좋기 때문에 유지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가질 수 있죠. 또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친환경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패시브 건축협회의 역할은 자재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공 방법을 가이드를 합니다.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기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요소별로 점검을 하고 기밀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공기가 제대로 순환이 돼가지고 실내 환경이 쾌적한지 등등을 그 확인을 해가지고 인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패시브 하우스의 단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설계 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특히 유지 보수를 위해서 무슨 공사를 작업을 하게 되면 기밀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가장 큰 단점은 건축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패시브 하우스를 지은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건축비가 다른 일반 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집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좋은 집은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효율적인 공간이 사용돼야 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처럼 쾌적한 실내 환경 그것을 가진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건축비가 제가 지불능력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건축비 지출이 되어야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지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해서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지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구성원들, 특히 가족들이 만족한 집을 갖는 것, 이것이 그 좋은 집의 제가 정의한 좋은 집의 개념입니다. 결국은 그 패시브 하우스에서 경제성 부분만 보완한다면, 즉 높은 건축비만 보완한다면 제가 정의한 좋은 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패시브 하우스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들이 좀 오버 엔지니어링 된 것이 아니냐, 좀 지나친 기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그 패시브 하우스에서 제시하는 시공 방식,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텐데 다른 기밀을 확보하는 그런 그 좋은 방법, 특히 건축비를 절감하면서 기밀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유지비를 단기간에, 그러니까 초기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유지하려면 저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이 인증 시스템이 단기적으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처럼 은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지비도 고려를 해서 경제성을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기준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완벽한 집을 지으려면은 바닥이 쾌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 쾌적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 기준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 집 전체 부피당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열애수 환기 장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유일한 대안은 아닌 것 같은데 가성비 있는 옵션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특히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열애수 환기 장치의 열 회수율이 80에서 90% 사이입니다. 90% 넘는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든데요. 이거를 24시간 365일 켜놓도록 되어 있죠. 그랬을 경우에 1년 내내 열애수 환기 장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이 약 10% 정도의 한 번 사이클을 돌 때마다 10% 정도의 열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창문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5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집안을 환기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출입을 하다 보면 현관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환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그 자연스러운 환기를 통해서 손실되는 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냐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답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열외선 환기 장치가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외선 환기 장치는 결국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인증의 필요성입니다. 인증이 과연 쾌적한 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쾌적하고 그렇지 안 받았다고 해서 쾌적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처음 받은 인증이 길게 봤을 때 20년까지도 집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가 20년 동안 유지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증은 제 생각에는 그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 결론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집을 짓는 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로 지어야겠다. 결국 직사각형 구조로 1층과 2층을 동일하게 각을 최소화해서 만드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그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가급적이면 직접 시공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그 위험한 공사 같은 게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씌우는 것은 혼자 하면 굉장히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 또는 그 사용 승인을 받을 때 필증을 첨부해야 되는 그 것들이 있습니다. 통신 필증, 뭐 전기 관련된 필증,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필증은 반드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증이 필요한 분야, 또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저같이 초보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대표적인 게 이제 배관 같은 게 되겠죠. 배관이 다 묻혀 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외에는 전부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재 관련돼서는 가성비 있는 자재, 다른 사람이 뭐 이 자재가 더 멋있으니까 이 자재로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제가 초기에 가성비 있다라고 판단한 자재를 구입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해서 건축비는 절감을 했고, 낮은 유지비를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목표 열관료율을 설정을 했고, 그거에 맞게 시공을 했는데, 초기에 그 외기와 접하는 전체 면적의 평균 열관료율을 0.1kW로 1W로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한 경우 0.11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보면 그 제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현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밀이 확보되는 공법, 그다음에 장기간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공법을 택해야겠다. 그래서 ICF 철분 콘크리트조를 결정하게 되겠죠. 결국 기밀과 장기적 구조적 안정성은 철분 콘크리트만한 구조가 없는데, 철분 콘크리트 중에서 ICF 공법이 제가 혼자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ICF 철분 콘크리트조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세라믹 사이딩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미장 스톤을 했는데 지금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를 합니다. 미장 스톤 대신에 메탈 사이딩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그 자재를 좀 더 가성비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패시브 하우스 인증은 받지는 않았죠. 거기에 불필요한 돈을 지불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효율이 달성되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 2023년도 계산 결과입니다. 2023년도 계산 결과를 보면은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이 독일에서는 15kW per 제곱미터 연간이요.
한국에서는 요게 조금 완화돼서 50kWh per 제곱미터 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한 저희 집의 그 에너지, 난방 에너지 사용 결과를 보면 LPG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11kWh per 제곱미터 연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온수 부분을 대략 예측해서 빼내고 계산한 결과인데, 이것이 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난방용과 온수용 LPG 모두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여도 16kWh per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의 난방 기준은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냉방에 사용된 에너지는 냉방용 전기를 제가 구별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좀 오차가 너무 커서요,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 집에서 사용한 모든 1차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연간 제곱미터당 120kWh가 그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인데, 저는 35kWh per 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전기 플러스 LPG인데,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하고 그 검산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은 그 계산 결과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산 방식이 혹시 오류가 있나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밀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쾌적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은 항상 겨울철에 22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의 집이 더 쾌적하다라고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은 10% 이하의 실내 온도 25도 초과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저희 집가 외출하는 기간 빼고는 거의 25도를 초과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있어도 뭐 10% 이하라는 건 충분히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을 저희 집이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하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희 집을 짓는데 바닥 면적 1층 30평, 2층 30평, 총 60평, 다락까지 포함하면 90평이 되겠는데요. 이 집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전체적으로 2억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상세한 건축비 내역은 제 지난 동영상 ICF 집 짓기 2번 직접 시공하면 건축비는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한번 추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결과는 23년도 결과이고, 24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24년도 결과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년, 26년 지속적으로 매년 실제로 제가 사용한 에너지를 기준으로 LPG와 이제 전기가 되겠죠. 그거를 추적 조사를 해서 과연 ICF 콘크리트 주택이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형태의 집인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직접 자기 손으로 경제성 있는 그런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했던 고민들이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